최근 이혼을 결심한 여성. 그녀는 20년의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조정 과정에서 법원 가사조사관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신을 아직도 사랑한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오더니 꼭 이혼을 해야겠냐 이렇게요. 심지어 남편과 함께 대화를 해봐야 한다면서 3자 대면까지 요구했습니다. 가정폭력에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여성은 이혼 과정에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혼이 마무리되던 날까지 공포에 떨어야 한 겁니다. 이혼 소송은 재판 신청 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는 일까지 종종 이렇게 생깁니다. 법원이 화해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때린 가해자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조정위원들은 사랑 싸움인데 한번 참고 넘어가는 게 어떠냐라고 말도 한다는데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어렵게 용기를 낸 이혼 소송 과정에서 2번 울게 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알아봅니다. 야, 진짜 이것도 정말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의견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채팅창에 좀 올려주십시오.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 이혼 과정에서도 또 울게 된다. 그러니까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하는 이혼인데 그 과정에서 2번, 3번 피해를 입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방금 송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법원 이혼 때문에 법원에 갔더니 법원에서 남편분이 아직도 우리 사모님 많이 사랑하고 계시던데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남편의 말을 듣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폭력에 시달렸는데 그러다가 아들이 자식이 보는 앞에서도 목을 졸랐다고 하고요. 참다가 이제 이혼을 결심을 한 건데 이혼 조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근데 조정 과정에서 조사관이 남편을 만나고 오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나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조사관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걸 듣고 와서 남편이 여전히 이렇게 좋아하시던데 이거 이혼을 꼭 하셔야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2차 피해라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고요. 지금 이 커플은 2년째 이혼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 변호사님, 이 조정 과정이라는 게 보통 그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 보면은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상하시면 이제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예. 네. 자, 그런데 방금 송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내가 진짜 매일같이 날 막 패는 남편이 싫고 그게 무서워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해서든 그냥 살아보시죠.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있어요, 실무상. 우선 첫 번째는 물론 이게 의도는 그와 다릅니다만 다른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만 자칫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사소송법에 조정 전치주의 규정이 있습니다. 즉 원칙은 원래 조정을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상. 그런데 조정 신청 안 하고 바로 이혼 소송 제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법원이 알아서 조정을 먼저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거를 아예 재판 열기 전에 그냥 조정부터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단 한번 불러서 본 다음에 조정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한 번 이상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만하게 최대한 빨리 끝내자라는 그런 목적입니다만 자칫 이게 경직된 상황으로 운영되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라도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정은 열리는 거죠. 그러면 또 2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조정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나가야 돼요. 물론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랑 마주쳐야 되는데 그 좁은 공간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가면서도 만날 수 있고 또 다시 귀가할 때도 만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또한 이제 억압되어 있는 심리 상태에서는 이 조정장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끌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또 분위기 보고 무서워가지고 저 이혼 안 할게요. 괜찮습니다. 용서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출석주의가 원칙입니다만 법원 허가받으면 대리인만, 변호사만 갈 수 있거든요. 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또 대리인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이 절차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알면 대응할 수 있는데 모를 경우에는 과연 누가 도와주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또 이 조정장에 앉으면 변호사들이 다들 이제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혼이 어떤 허물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의 조정위원들이 이혼을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그게 것인가? 약간 옛날 마인드 아니에요. 네,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지금도 하거든요. 아이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연 이 당사자들에게 도움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지금 그 손 변호사님이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죽했으면 이혼을 하려고 그러겠어. 뭐 흉기도 들었을 수도 있고 이게 그냥 단순한 뭐 부부싸움의 정도를 넘어섰으니까 정말 내가 살고 싶어서 이혼을 선택하는 건데 세상에 당사자가 나오세요 해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그러니까 손 변호사님도 잘 설명을 주셨지만 왜 그 조정관들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조정제도를 둔 취지 자체가 이혼을 어렵게 만들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혼을 쉽게 하게 되면 또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게 사회적 문제라는 어떤 법원의 인식이 있거든요. 가정법원의 인식이. 그래서 가능하면 실제로 막아보려고 하는 게 취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 전 취지 같은 것도 있고 또 손 변호사 잘 설명을 주신 것처럼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모든 가정이 뭐 경제력이 여유로워서 뭐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특히나 폭력 가정에서 더군다나 이게 심신이 어떻게 보면 위축이 돼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인을 찾아서 도움을 얻는다는 거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오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변호사님 만약에 그렇다면 변호사 조력을 그 단계에서 받는다면 방금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직접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이 가능한 거죠. 그거를 재판부의 허가를 받을 수가 있죠. 가정폭력이 신고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가정폭력으로 신고 사실이라도 있고 그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분리가 돼 있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조상원도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하죠. 그런데 이게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도. 그러면 남편 말만 듣고 와서 왜 그래요?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법원이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가정폭력이 있었을 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피해자가 어딘가 보호소를 찾아야 되거든요. 누가 집 들어서 그런데 가고 있겠어요. 당연하죠. 피해는 내가 입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서 제도의 보호를 못 받는 그런 피해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중간에서. 자, 교수님, 제가 진짜 충격적인 그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에 접수된 사례 중에 몇 가지인데요. 자, 그랬답니다. 이 이혼 조정 절차 때 조정위원들 일부겠지만 그 사람들의 워딩인데 저렇게 반성하고 다시 안 때리겠다고 맹세하는데 좀 적당히 기회 한번 주시지. 그 여자가 좀 봐준 맛도 있어야지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 정 그렇게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싶으시면 지금은 증거가 좀 약하니까 가서 한번 더 맞고 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예? 거품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거품 안 보이세요? 참을 수가 없는. 잘 보니까 좀 보입니다. 네, 좀 보이죠. 네, 정말 너무 구제가 불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는 형사 쪽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혼 그 소송이 이렇게까지 이혼하기가 어려운지는 사실 정확히 잘 몰랐고요. 이런 사례를 만약에 외국 같으면, 선진국 같으면 어떻게 처리했을까? 일단은 폭력이 이제 있는 집, 여자가 밤에 비명을 지른다. 그럼 이웃에서 다 신고를 해요. 그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겠죠? 그러면은 즉시 체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건 기록이 남습니다. 그럼 그 입건 기록으로 당장 그 출동했던 형사가 이혼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피해자한테 물어봐요. 진짜요? 네, 그래서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폭력 피해자. 예 중심으로 피해자를 일단은 폭력으로부터 구제해야 된다는 원칙을 집행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처벌법도 반의사 불벌세가 있어서 합의를 마구 종용을 하고 고소 취하하라고 하고 이혼을 그래서 겨우겨우 20년씩이나 두드려 맞다가 가서 이혼시켜주세요 했더니 뭐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좀 더 참지 뭘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한다면 그렇다면 이 피해자들에게 사법 정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판사님이 얘기했다고는 이 문서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가사조사관과 일부 조정위원들이 여전히 상당히 구시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자, 송 기자. 그런데 이 이혼 조정 과정에서 아까 손 변호사님도 약간 우려했던 부분인데 딱 같이 앉혀놓으니까 실제 다시 폭행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이게 살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는데요. 아이고. 이게 지난해 5월에 전남 해남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차로 들이받아서 살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아내가 경찰을 몰고 있었는데 이거를 찾아가서 반대편에서 일부러 들이받았습니다. 당시에 접근 금지 상황이었는데 당시 도로가 제한 속도 시속 50km였는데 121km로 갔다고 아, 하고요. 저게 현장이네요. 네, 현장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으로 부딪혀서 아내를 숨지게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살인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동래구에서도 지난달에 아내를 납치해서,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납치하려고 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완전 열받으셔가지고요, 지금. 자, 그리고 뉴질랜드 교민이신 것 같아요. 뉴질랜드 앤틱 마니아님 말씀은 뉴질랜드에서는 남자가 여자 때리면 바로 구속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도 주셨고 말이죠.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이 자녀가 있을 때,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것도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과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과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각각의 배우자에게는 좋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들라도 자녀에게는 또 끔찍할 수도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게다가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인데 아이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확하게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면 그러지 않을 텐데 이 조정위원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피해자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든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라. 만약에 그렇게 만나자면 당신 불이익받을 수도 있다. 아이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또 피해자는 피해자인데 피해자라고 인정도 못 받고 아니 나는 좀 흉기로 위협까지 당한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겁니다. 조정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직 말을 만들어낸 이걸 또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수정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정폭력이 있으면 초기에 그게 형사사건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이웃에 의한 신고건 자신에 의한 신고건 이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일을 풀어나기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고 본인도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 방장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는 데 있어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손 변호사님이 짧게 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하나만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이 조정이라는 게 애초에 목적한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장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부작용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조정위원들도 본인의 역할을 한번 좀 잘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정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판사가 직접 하는 뭐 수소법원 조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깔끔하게 빨리 처리하려고 어차피 양쪽 다 이혼 원하니까 조건 빨리 맞추자. 재판 없이 끝내자라는 그런 목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또 조정위원이 하는 조정 여기서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실제로도. 그래서 법원도 조정위원을 잘 검증을 하자. 그리고 그 조정위원이 제대로 조정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든 검증을 하고 감시를 하고 그렇죠. 관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여기서 여러 가지 뭐 포교 활동으로 인한 문제도 생기고 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니 아닙니다만. 세상에 이혼하러 온 사람들한테 포교를 해요. 네, 갑자기 뭐 이제 좋은 이야기 하더니 뭐 꺼내서 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법원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좀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변호사 조력을 그 단계에서 받으면 뭐가 됐든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초기부터 받아야 되는 게 더 맞죠. 사실 예. 폭력 초기부터. 연락 주십시오. 자, 앵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